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그 기후위기와 SF적 상상력으로 특강을 숙명여대 공감인문학센터 특강을 맡게 된 복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문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지금 현역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네 번째 책 보면은 SF는 공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2019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본격 문학이라고 보통 부르죠.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 속에서 비평 활동을 해왔는데 한 지난 10년 전부터 한국 문학의 어떤 조짐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직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폄훼되어 왔던 장르 문학이라고 불리는 영역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SF, 뭐 공상 과학 소설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과학 소설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런 과학 소설이나 이런 장르들이 끊임없이 또 쓰여지고 또 이따금씩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문학에서 포착하고 문학 비평을 통해서 이제 포착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로 최근에는 이 한국 문학과 이제 SF 그리고 뭐 올 여름에 올 여름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렇게 현실들을 보면은 이 기후 변화나 이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SF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강의할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이미지는요, 그 서던 리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예, 소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영화에서 5명의 여성 대원들이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X구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되는 제프 벤더미어의 소멸이라는 소설도 어떤 특정한 아주 이상한 일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이 X구역이라는 곳, 이곳에 가면은 모든 그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유전자도 변형이 되고 시간과 공간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 아주 낯선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일컬어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소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치 지금 오늘 강의에 들어가는 그 어떤 시점을 여기 지금 5명의 여성 대원들이 도대체 이 X구역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이 구역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와 관련된 탐사의 장면이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할 내용은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SF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뭐 SF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장르적 특징이나 뭐 대표작 정도, 특히 이제 기후위기나 뭐 이런 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 SF의 시작점이라고 할 만한 소설이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자,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관점을 하나 제시할 겁니다. 하나는 이 사이언스 픽션 SF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보다 덜 알려진 얘기지만 오늘날에는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더라고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기후변화, 물론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활동의 결과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기후변화기보다는 1818년에 이 소설이 창작되었으니까 그 즈음에는 이제 자연재해에 더 가까운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쓰여지게 된 맥락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SF와 기후 위기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F는 그 시초부터 이 프랑켄슈타인부터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몸살처럼 심하게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상상력을 애초부터 어떤 다른 문학 장르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는데 그것에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파트에서 이 기후 위기 뭐 이런 시대에 우리 SF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과 감동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와 관련지어서 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SF 과학 소설에 대한 기존의 좀 통념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SF에 대해서 글을 쓸 즈음이 한 2008년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SF는 본격 문학 장르 쪽에서는 이른바 거의 이제 그 문학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별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SF가 보통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을 그리기보다는 뭐 달나라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 화성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미래 혹은 아주 먼 과거로 향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리얼리즘 위주의 한국 문학에서 보면은 이 현실 도피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SF에 대한 이것은 오래된 편견 중에 하나죠. 보통 특히 미국 쪽에서 1920, 30년대 이른바 이제 SF가 막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 황금기 시대에 수많은 SF 작가들이 보통 이제 페이퍼백 잡지라고 부르죠. 이른바 싸구려 잡지에 소설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SF에 대해서도 뭐 싸구려 소설이다, 페이퍼백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저평가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김영하 작가가 한국의 가장 요즘에 핫한 장르인 SF 장르를 가지고서 소설을 썼습니다. 작별인사라고 하는 소설이었죠. 최근에 한동안 그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정도인 거죠. 이제는 한국 문학에서 거의 우점종이 된 장르가 S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사실 그 SF에 대한, 이거는 주로 이제 본격 문학 쪽에서 비평 쪽에서 SF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죠. 마치 SF가 외계인들 많이 그리니까 외계문학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순문학이 그러면 지구문학인 것 같습니다. 이 순문학에 대한 외계 공격, 이거는 제가 직접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지만은 예전에 어떤 비평가들이 SF에 대해서 이 한국 문학에서 막 부상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SF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SF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보통 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로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명칭은 참 이 한국에서 SF가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낱말입니다. 원래 이 공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띠고 있지는 않아요. 뭐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헛된 상상 정도로 가치 평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SF에 붙으면서 공상과학 혹은 뭐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하면서 과학 소설을 여기 지금 편회하는 이 뭐 현실 도피니 싸구려 소설이니 순문학에 대한 외계 공격이니 이런 식의 SF에 대한 저평가적인 어떤 흐름을 집약하는 말에 이 공상과학이 됐습니다. 뭐 SF를 좋아하는 뭐 독자들, 작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SF를 공상과학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뭐 SF를 과학소설로 쓰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공상과학이라는 말을 크게 써도 SF를 더 이상 폄훼하지 않는 지금의 분위기 상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과학소설 작가들이나 편집자들, 뭐 독자들한테 상처가 주는 말은 되기 어려운 말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과학소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잠깐 검토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해봐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보통 SF를 얘기할 때 어떤 작품을 SF의 기원으로 놓고 보느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서 얘기할 이 프랑켄슈타인을 꼽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SF의 역사를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좀 희한한 작품들, 이 SF고 굉장히 닮았지만은 SF라고 엄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렇지만 SF라는 지금의 장르를 가능하게 만든 몇몇 작품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려온 최초의 중동 서사시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지금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 뭐 저승이나 이런 세계들을 탐구하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SF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시작점을 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단테의 신곡에 나타난 지옥편이나 뭐 천상, 천국편, 이런 편들이 전부 이제 중세 시대 버전의 SF가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기원 후 120년에서 180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사서로 재직을 했다고 알려지는 이 루키아노스라는 작가가 진실한 이야기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는데 저는 그 오른쪽에 있는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에서 특히 달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거나 저녁 상이한 시공간에 서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낯설게 만드는 어떤 기법이나 효과가 이 작품에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읽어도 약간 SF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보았던 놀랍고 신기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우선 그들은 여자에게서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자와 결혼하고 아예 여자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뱃속이 아니라 장단지에 아기를 갖는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적인 시공간인 이 지구와 완전히 다른 행성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여자라는 성별이 존재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남자끼리 결혼해서 낳는 이런 완전히 상이한 풍습 같은 게 여기서 보여지죠. 예,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SF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적 시공간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달과 같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상대적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닐 수도 있고, 자,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뭐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성에 대한 일종의 일반적인 통념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SF가 제공하는데, 이 작품이 저는 그런 단초들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살짝 언급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SF 작품을 얘기할 때 이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가 20살 무렵에 쓴 이 작품을 SF 독자, 작가들, 비평가들 이구동성으로 근대 과학소설의 효시로 이 작품을 뽑는 것은 뭐 거의 이견이 없다고 할만하겠습니다. 예. 자, 이 작품은 부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예,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영문 제목을 잘 보다 보시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예, 1818년에 출간됐는데 저자 이름이 빠져 있어요. 네. 자,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 영화로 소개된 작품인데,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는 아주 사실적으로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하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그 역사들을 굉장히 잘 고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20살의 젊은 여성이 쓰기에는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작품이어서 여성이 썼다. 게다가 젊은 여성이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동시대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셸리의 남편이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이 퍼시 셸리가 서문을 쓰면서 이 작품이 출간이 됐습니다. 저자 이름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묘한 작품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퍼시 셸리가 죽고 나서 메리 셸리가 1831년에 이 소설 재판 찍을 때 다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이 명실공히 20살의 한 젊은 여성이 쓴 놀랍고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자, 왜 우리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프랑켄슈타인이 과학 소설, 그것도 근대 최초의 과학 소설로 자리매김했는가? 자, 여기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미지들을 가져왔는데, 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보통 이 괴물 이름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고,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제임스 웨일 감독이죠. 이 프랑켄슈타인을 본격적으로 영화한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배우로 출연했던 이 보리스 깔로프라고 하는 이 작품과 더불어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이미지를 아주 전형화시킨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었죠. 자, 이 왼쪽의 사진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왼쪽 하단부에 있는 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맨 왼쪽에 어떤 과학자 한 사람이, 여기 조금 보기가 약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은 개구리라고 해야 될지 어떤 다른 동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리들을 해부한 그다음에 여기 잘린 손의 이미지들도 같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절단하는 한 그 과학자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인위적으로 초반에 생산되었던 전기를 가지고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바로 갈바니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이 갈바니 실험이 그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또 메리 셸리가 서문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서문에서도 언급하지만은 당연히 이 실험이 그 당시에 거의 마술쇼처럼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마치 마술쇼처럼 이런 실험을 계속 재현을 했다고 하죠. 자, 여기 이 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빛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계몽의 시대입니다. 어둠과 중세의 악령들을 몰아내는 계몽의 시대죠. 이 계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lightenment인데,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이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존재죠. 고대의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존재라면은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몽이 되죠. 전기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작품 프랑켄슈타인을 과학 소설을 만들 때 그 과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또 기법적으로도 새로운 소설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소설은 일단은 고대의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프로메테우스를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로 다시 바꿨으니까 예전의 신화를 차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작품은, 여기 제가 지금 하나를 앞에 있는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여기 그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영어로 된 시가 한 편 쓰여져 있습니다. 신라권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은 아담이 왜 나를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면서 왜 나를 당신이 창조를 하셨습니까? 내가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반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이 이 프랑켄슈타인의 일종의 제사로 들어가는데, 작품 안에서도요,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괴물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낳은 그리고 버린 그 프랑켄슈타인에게 반문을 합니다. 자, 이 신라권의 반항적인 아담의 이미지, 여기 지금 그 갈바니 실험 오른쪽에 있는 그림 속에
이게 이제 1831년 판본의 프랑켄슈타인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있는 여기 그 거대한 신체를 갖고 있는 한 남자.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오른쪽에 있는 그 보리스 칼로프가 주연을 한 프랑켄슈타인 같지는 않지만은 거대한 신체를 갖고 있죠. 근데 또 동시에 또 아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신라 원의 모티브,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 마지막 하나 고딕 소설. 영국은 이 고딕 소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전까지 고딕 소설이 주로 이제 성 안에서만 벌어지는 귀신들의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은 이 창조된 피조물인 괴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서만 지내지 않습니다. 황야를 헤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소설의 출발점에도 그런 게 있죠. 북극으로 갑니다. 이렇게 광활한 지역으로 무시무시한 존재가 막 돌아다니죠. 이게 고딕 소설의 영역이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영역들을 급진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런 픽션에서의 놀라움과 과학적 실험의 대담함, 이 두 가지가 결합시켜서 이 불멸의 작품을 낳았다고 할 수 있죠. 뭐 제가 이 작품에 대해, 이 작품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프랑켄슈타인의 그 실험으로 만들어진 괴물이 쫓겨나고, 그렇죠,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아버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전부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북극의 바다 밑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라져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 작품은 정말로 괴물이 다시 태어납니다.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뮤지컬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현대 수많은 공포 영화들 보면은 시즌 1이 끝나면은 시즌 2가 예고되면서 죽었다고 생각됐던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프랑켄슈타인의 한 면을 저는 지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바로 그 프랑켄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뭐 프랑켄 푸드니 프랑켄 피시니, 뭐 유전자 변형의 형식으로 일어난 형식으로 만든 뭐 작품이나 그다음에 식품들, 이런 것들을 프랑켄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왼쪽에 무슨 시위대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인데, 여기에 아까 봤던 그 보리스 칼로프가 분장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그 브리노 라뚜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과학기술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죠. 브리노 라뚜르라는 사람이 쓴 글 한 편을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통 이 프랑켄슈타인을 우리는 괴물의 이름으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켄슈타인의 그 괴물을 만든 박사 자체가 진짜 괴물스러운 인간이거든요. 이게 작품의 면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범죄를요, 그가 갖고 있는 신성의 신의 권위에,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데 신의 그 권위에 도전한 대담함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루노 라뚜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범죄는 그가 오만함과 그렇죠, 창조주의 주권에 도달하는 주권을 뭐라 그럴까, 침탈하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고, 첨단 기술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생명체를 발명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작품 안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 것처럼 그 생명체를, 자기가 만든 생명체 보자마자 너무 끔찍하고 괴물스럽게 생겨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유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브리노 라뚜르가 보기에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진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밑줄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끔 물어본 것처럼
보통 우리는 그 괴물을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과 동일시를 합니다. 혼동을 하죠. 이런 혼동은 잘못된 혼동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 박사 자체가 괴물적인 인간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괴물을 창조주로 혼동하고 우리의 죄를 피조물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술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제대로 사랑하고 돌볼 줄 모르는데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진정한 죄,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브리노 라뚜르라는 아까 소개했던 분이 쓴 이 당신의 괴물을 사랑하라라는 글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브리노 라뚜르라는 사람의 글을 언급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브리노 라뚜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와 팬데믹, 그다음에 뭐 녹색 계급 이렇게 생태학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태학을 계승하면서 이 지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후 변화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인 실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최근에 자신의 책 속에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제가 가져온 얘기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프랑켄슈타인의 탄생과 관련돼서 과학과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동시대의 작품에 활용되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은 뭐 전공자들은 덜 그렇겠지만은 일반 독자들한테는 조금 덜 알려진 사실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그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는 작품에도 그 영화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 1816년에 스위스의 산장에 모인 4명의 문학가들이 협의를 한 결과로 쓰여진 작품이 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이 1816년은요, 보통 영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전체에서 여름 없는 여름의 해라고 불렸던 때입니다. 이게 이제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몰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평균 기온이 막 한여름에도 3도에서 4도에 지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구름이 덮고 있어서 햇빛을 못 보는 날이 2주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생겨가지고 이 1816년 이 한 해만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그 당시 뭐 이 유럽의 인구가 지금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적었겠죠. 근데 5만 명 이상이나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식량이 적으니까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이민을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동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로 그 전에 1816년 전해인 1815년에 4월 달인가 그쯤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라고 하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은 그 탐보라 화산은 활화산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재와 뭐 연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 전체를 1816년에 이렇게 다 덮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인물이죠. 조지 고든 바이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바이런의 주치의였죠. 폴리도리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작품도 썼어요. 소설도 한 편 딱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분이 메리 셸리고, 네 번째가 그의 남편인 퍼시 셸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우리는 대담하고 기괴한 작품 하나를 쓰자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지 고드 바이런은 이 암흑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빛나던 태양은 빛을 잃었고 별들은 빛도 없고 길도 없는 끝없는 우주 공간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네. 자, 이런 제목의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아주 긴 시를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아포칼립스적 상상력이 풍부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일종의 판타지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몇몇 구절들은 실제로 1816년 영국에서 여름에 일어났던 그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바뀌어진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과
또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 폴리도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으로 최초의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소설 뱀파이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시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전부 다 이상한 SF나 아포칼립스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 작품들을 썼죠. 그 다음에 퍼시 셸리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메리 셸리가 쓴 거죠. 게다가 메리 셸리는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아포칼립스 대작인 최후의 인간이라는 작품을 1818년에 쓰고 나서 8년 후에 또 쓰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정말 주인공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돼가지고 전부 다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빛을 잃은 태양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지구와 행성을 감도는 어떤 엔트로피적인 냉기, 모든 사물들이 소멸해가는 그 냉기, 그리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 그 자신이 괴물인 과학의 발명품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연인과 친구,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팬데믹. 자, 이거는 뭔가 진짜 괴물적인 잡종들이죠. 하이브리드적인 잡종들은 사실 이런 창작품들은 전부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작가들은 몰랐지만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이게 모두 기후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 물론 이 기후 변화는 첫 번째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벌어진 그 결과물들이 축적이 돼서 다시 인간과 생태계에 피드백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오늘날의 기후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18년 즈음이면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이제 엄청나게 소비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후 변화의 어떤 징조를 띠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두 개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프랑켄슈타인은 그 당시에 혁신적인 과학기술, 빛이죠, 전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과 세계 사이에 변화된 이야기를 가공할 만한 변화된 이야기를 탄생시킨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있고요. 두 번째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주제는 본격적으로 이 SF와 기후 위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F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에 대한 시 있죠. 포엠. 시에 대한 정의의 역사는 시에 대한 정의의 오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자 그거는 전부 다 시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식에서 항상 미끄러진다는 거죠. SF도 마찬가지입니다. SF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SF 자체가 워낙 하이브리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조차도 완전한 정의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인 이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서 요 SF에 대한 요 정의는 조금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뮤얼 델란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SF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작품이 두어 편 소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작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SF에 대한 평론집도 썼는데요. 이런 식의 정의를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F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그린 소설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과거에 발생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포함하는 양식이다.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애매하고 몽롱한 정의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을 딱 대입하면은 이 정의는 진짜 SF와 기후 변화의 상상력을 가장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같이 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SF는 다른 소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 소설하고 그 다음에 판타지하고 또 어떻게 구분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델러니는 이런 문장을 가져옵니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자, 이 문장은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 소설에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판타지는 빠졌는데요. 판타지는 SF하고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 먼저 SF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SF죠.
붉은 애는 높이, 푸른 애는 낮게 떠 있었다.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불가능한 표현법이죠. 네. 물론 이것은 판타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붉은 애는 높이, 푸른 애는 낮게 떠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SF하고 판타지를 한 번 더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SF에서 만약에 하늘을 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주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감압복이나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만약에 달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장이나 장비보다 훨씬 더 최신의 버전으로 제가 어떤 우주복을 입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알겠지만 달에서는 다른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둥둥 떠다니죠. 어떤 실험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정도로 제가 지금 달에 가서 움직인다고 가정해 봤을 때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 어깨에다가 쇠붙이, 아주 얇고 단단한 쇠붙이를 제 팔 길이보다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너비를 조금 두껍게 하는 거죠. 두껍게 넓게 하는 거죠. 무게가 크게 나가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마치 새처럼 막 날면은요, 지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에서는 어느 정도 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디테일이 SF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타지는 그런 식의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빗자루 하나 타고 그냥 날면 그게 판타지죠. 근데 빗자루만 탄다고 해서 날아 움직인다, 이렇다고 해서 그 작품을 SF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SF와 판타지, SF와 리얼리즘 소설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주제로 되돌아와서 SF에다가 기후변화를 한번 결합시켜 보면은 우리는 이 델라니의 SF에 대한 정의에서 이런 정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SF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요즘 같으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재현하는 장르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SF 중에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클라이밋 픽션, 이렇게 기후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 소개는 SF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세 작품 정도만큼은 꼭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앞에서는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이번에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빌려온 SF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1968년 작품입니다. 이 피터 K. 딕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죠. 그 바로 한국어 판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판본에 보면은 그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거의 표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 안에 보면은 실제로 이 지구에 잠입해서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는 안드로이드들 얘기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들을 사냥하는 주인공 데카드, 영화에서는 이제 해리슨 포드가 바로 그 역할을 맡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가 역할을 맡은 그 데카드라는 인물이 그 지구에 잠입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안드로이드들을 다 처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구인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존재자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기왕의 작품으로 재현한다면 바로 이 뭉크의 절규에 나타난 이 피조물,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이 피조물에 느끼는 절규나 절망감이 바로 이 작품 속에, 영화와 소설 속에 있는 안드로이드들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지만은 이 소설은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격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형사도 소설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들에게 일종한
일정한 공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영화 버전은 이거보다 좀 더 급진적이죠.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 필립 K. 딕 소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여기 안드로이드든 아니면은 이 작가는 보면은 우리 시대의 이제 용어를 빌리면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상상력이 굉장히 작품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작품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다크하고 어두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인들 혹은 뭐 여성들, 흑인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안드로이드들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이 세상, 파멸로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뭐 작가 자신은 되게 거칠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잘 그려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F 영화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1992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이제 비디오방,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디오방에서 처음 보고서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SF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여튼 간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사냥꾼인 데카드가 모든 안드로이드들을 다 처치했는데 마지막 하나 안드로이드가 남아있어요. 근데 걔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쫓는 자가 이번에는 영화 후반부에 가서 쫓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인이 노예 신세가 되고 인간인 주인이 오히려 이제 쫓기는 노예 신세가 되죠. 그런데 이 영화 후반부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인간보다 굉장히 더 아름답고 빛나고 숭고한 존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작품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봤는데 이 작품에서 그려내던 해가 2019년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1992년 3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앞으로 2019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영화 속의 미래처럼 보이지 않을까? 영화 속에 보면은 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영상을 보면은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 미래 도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영화 버전에서는 대단히 어둡고 항상 비가 내리는 이 느와르 영화적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호버카라고 부르죠. SF에서 자주 나오는 하늘로 날아서 올라다니는 택시나 뭐 승용차들, 그다음에 경찰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호버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SF라는 장르를 잘 몰랐을 때, SF 영화 처음 봤을 때 이 작품을 보고서 2019년의 미래가 실제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이 정도의 장면만 일단 보도록 하죠. 사실 왜 SF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SF 영화나 소설에 보면 특정한 연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오웰의 1984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1984년도에 실제로 뭐 텔레스크린이 나오고 사람들을 모두 감시 체제하에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독재하는 체제가 들어서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작품 읽으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도, 영화를 본 사람들도 2019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작품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 작품은 아주 그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대단히 철학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릭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 릭 데커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오른쪽에는 철학자 한 사람이 등장했죠. 데카르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여기 같이 병치되어 있느냐. 자, 릭 데커드의 데커드를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은 데카르트가 됩니다. 네. 게다가 이 원작 소설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바로 명백할 정도로 여기 지금 우리가 데카르트와 더불어서 잘 알고 있는 코기토 에르고 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은 아시겠지만은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야말로 사유하는 존재의 중심에 있고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가장 잘 설파하는 상징적인 낱말입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동물들은 영혼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잔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데카르트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이 데카르트 자신은 또한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
이런 식의 질문을 자신의 책에서 던지기도 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카르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사생아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과 똑같이 생긴 자동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다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관련된 이 데카르트의 사라진 유골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카르트는 대단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철학자이기도 했었지만 동시에 인간과 기계에 관해서 이 지금 SF에서 아주 풍부하게 사유하는 그 성찰의 밑절미를 만들어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장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금 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뭐 영화에서 이제 리플리컨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존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기토 에르고 썸에 해당되는 대사를 여기 리플리컨트 안드로이드들이 발음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이 두 안드로이드들의 리플리컨트의 부품을 만들었나 봅니다. 자, 이 리플리컨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물론 자기도 기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대접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리플리컨트가 발음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조롱조의 뉘앙스로 들립니다. 마치 데카르트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코기토 에르고 썸을 반박하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너희 인간들만 코기토 에르고 썸 하냐? 아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리플리컨트들도 너희 인간처럼 너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코기토 생각하고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얘기하고 바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요, 그 SF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일종의 모티브적 상상력이죠. 엔트로피적 상상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그 SF와 기후 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엔트로피 법칙은 보통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죠. 예. 여기 지금 제가 본문에 여기 따옴표 안에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현상은 열과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역학 운동은 열 운동으로 변해야죠. 그런데 열 운동이 역학 운동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의 최대치에는 외부에서 어떤 특별한 에너지 유입이 없는 한, 이것을 이제 고립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열의 온도가 일종의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와의 소통이나 외부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한마디로 이 엔트로피적 상상력을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진술로 하자면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멸망이나 절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숲의 화재나 기계에 서서히 스며드는 녹이나 거대한 제국이 붕괴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노화 현상을 겪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필립 K. 딕이야말로 이 엔트로피 법칙을 자신의 소설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신조어 단어를 만들어서 뭔가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미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인용문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 핵전쟁 때문에 핵의 낙진이 막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이미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화성으로 이주했고 그 외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열등한 존재들만 지구에 남아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분위기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둡고 모든 것이 멸망 쪽으로 향해 간다는 아주 우울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자체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폐허로 막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건물 안 모든 것이 서로 몸을 합치고 아파트 각 층에서 천장까지 쌓이고 엉겨 얼굴도 없으며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아 보이는 푸딩 같은 키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먼지가 다 두텁게 쌓여가지고 어떤 것들도 절멸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키플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을 물질화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키플로 한번 뭔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미술가가 아마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에 이미지에 있는 이 키플 이미지를 이렇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플라스틱 덩어리들이죠. 저는 이게 바로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어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상상력을 단초로 나타내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필립 K 딕이 플라스틱이 키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어떤 산이나 지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바로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탄소 연료를 쓰고 플라스틱을 아무데나 버리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저는 이 키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환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저는 이 앞에 프랑켄슈타인이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것 같은 SF의 고전들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그리고 여기 지금 키플로 얘기했던 인간 활동이 벌인 결과물로서의 어떤 쓰레기의 이미지들을 결부시켜서 SF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조금 더 속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2019-2020 블레이드 러너 리믹스라고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처음 보면서 2019년의 미래, 지금 우리한테는 이미 지나간 미래죠. 2019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과학기술이 발전한 그 미래상만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SF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바로 SF는 공상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냈을 때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으로 봤던 SF 영화에서 재현한 그 미래의 2019년에 저는 SF에 관한 첫 번째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SF 작품들이 정말로 많이 그 전에 많은 축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시화된 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같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됐죠. 저는 2019년의 미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미래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의 절반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블레이드 러너 속에 나타난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의 이미지, 그 위로 이렇게 호버카들이 날아다니는 2019년의 미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가까운 미래이거나 이미 지난 해지만 저한테 1992년도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미래는 정말로 이럴 줄 알았었어요. 자, 지금 이 배경음악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영화를 작곡했던 작곡가의 배경음악하고 이 영화 이미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해보십시오. 자, 이 눈은 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에 살아남는 리플리컨트의 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이것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영상이 하나 더 등장할 겁니다. 자, 같은 음악이 깔린 영상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붉은 이미지로 뒤덮인 마치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미래 도시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음악도 앞에서 블레이드 러너와 거의 동일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할 얘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영화의 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에 산불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2020년에 실제 현실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도 블레이드 러너는 이제 로스앤젤레스고 2020년에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 전체가 붉은 황혼처럼 계속 뒤덮여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2020년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두 영상을 보면은 놀랍게도 뭔가 이미지가 마치 하나는 영화 같고 하나는 현실 같지 않죠. 둘 다 영화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이렇게 온통 물들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병치시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우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2019년까지는 이제 그 막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SF 연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닥쳤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미지에 보시면은 북극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북극의 지금 하루에 온도가 거의 한 3, 40도 이상 차이가 나게끔 단 하루 만에 평균 북극은 항상 온도가 영하 이하이죠.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올랐다가 하루 만에 이 48시간 만에 막 기온이 40도 이상 막 차이 나는 그런 식의 기후 변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후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이제 글로벌 위어딩, 전 지구적 기이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서 예외인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때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처럼 저는 많이 하는 때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행성 거주민, 아까 그 브리노 라토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 팬데믹 사태와 기후 변화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지정학적 위치를 행성 거주민, 행성 거주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가 끝나고 우리가 알던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한 철학자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안개 속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한 남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거대한 자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죠. 원래 이 자연은 되게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그 자연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리고 그가 밑을 내려다보는 거죠. 거대한 자연 속의 일부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자연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만드는, 인간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존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때가 공교롭게도 1800년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증기기관이 막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이 시기에 나온 풍경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는 흔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사진이죠. 그렇게 막 황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도시와 문명은 있지만은 뭔가 황혼과 절망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이미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세계 자체가 우리한테 저항하죠. 팬데믹, 우리가 인간의 세계로 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는 계속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자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계 자체가, 저는 지구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 가운데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우리는 아예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더 이상 사유할 수 없는 어떤 세계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인간 없는 세계라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비는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영화죠. 인터스텔라입니다. 자,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에 보면은 밀러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나옵니다. 이 행성에서 7분인가 10분 정도 보내면은 지구에서 시간이 10몇 년이나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이 밀러 행성, 여기는 이제 그 블랙홀에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인데 인간의 법칙이나 인간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존재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주인공이 나중에 자신의 딸을 만나는데 여기서 보낸 시간 때문에 자신은 젊은데 딸은 이미 늙어버린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행성의 플래닛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개념은요, 철학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죠.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유진 세커라는 철학자가 쓴 이 행성의 먼지에서 라는 책에서 가져온 개념 구분입니다. 인간의 세계, 세계, 그리고 인간 없는 세계. 우리는 여태까지 앞에서 이 그림에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프리드리히의 그림에서처럼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이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맺거나 소원한 세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의 일부인 세계이지만은 우리에게서 이제 분리된 존재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우리의 세계로 다 통합시키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성난 반응을 보이고 저항하고 그것을 인간의 세계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마치 지금 팬데믹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계 자체의 저항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세계 자체의 저항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 없는 세계라는 어떤 멸종의 이미지가 어슬렁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계를 저는 이제 도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요게 어떤 기호학적 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간에다가 맞은편에 이제 인간 아닌 어떤 존재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는 인간 없는 세계와 인간하고 그 다음에 왼쪽 수직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세계. 인간과 인간의 세계는 친숙합니다. 비인간의 세계와 인간 없는 세계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저는 SF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요? 자,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 있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세계와 인간 없는 세계 사이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저항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저항하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인간과 비인간은 괄호 옆에다가 바이러스를 한번 넣어봐도 되죠. 우리는 평소에 늘 바이러스와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생명체와 결부되어 가지고는 엄청날 정도의 생명 활동을 합니다.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세계 자체가 우리한테 저항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불편한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죠. 자, 이걸 SF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자, 여기 인간과 인간의 세계와 관련 지은 문학 양식이나 영화 양식이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저는 SF를 이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듦, 그리고 세계 자체가 저항을 해서 인간이 더 이상 그 세계의 중심이 아닌 어떤 것과 관련된 문학 장르 혹은 영화 장르가 사이언스 픽션, SF가 아닐까, 한번 이런 식으로 도식화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는 후반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이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인간 아닌 존재자와 우리 인간이 같이 얽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단백질 껍질, 하여튼 간에 인간 아닌 존재와 우리 생명의 얽힘과 어떤 참 불편한 공생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바이러스도 만약에 시간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 바이러스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죠. 우리가 바이러스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죠. 게다가 또 보면은 바이러스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후부터, 그러니까 한 20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우리 호미닌들은 결국 한 20만 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죠. 지구의 가장 오래된 존재자한테 지금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지배라는 개념도 너무 인간적인 개념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감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전례 없는 사태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스페인 인플루엔자처럼 이렇게 예전에도 언젠가는 이 시간은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보지만 코로나가 있고 그 뒤로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요, 바로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될 어떤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원소들이라고 하죠. 이 공기와 불과 물과 흙,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세계의 사원소라고 불렀던 어떤 것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구 헝클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헝클어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의 기후 변화의 상상력들이죠. 자, 제가 앞에서 두 개의 SF 작품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언급하면은 제임스 그레햄 발라드라고 하는 영국 SF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에 잠긴 세계, 불타버린 세계, 크리스털 세계 세 편만 번역됐는데 사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무에서 불어오는 바람, The Wind from Nowhere라고 하는 작품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의 작품 속에서 바로 이거는 공기, 이거는 공기, 그 다음에 물, 불,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 세계는 흙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변화해가지고 인간 존재 자체가 아주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기후변화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썼습니다. 1960년대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예. 자, 물론 이런 상상력은 이미 영국에서는 1885년에 런던 이후라고 하는, 런던 자체가 물에 잠기는 시기에 이런 상상력의 소설로 이미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단적으로 한 3작품만 가지고서 3명의 작가만의 작품만 가지고서 얘기했지만은 SF에는 이렇게 기후 변화를 예고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틀로 가져오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맞이한 어떤 시간, 아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간과 거대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 활동, 아주 사소한 활동,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강의할 때도 전기를 쓰고 이 전기의 상당수는 탄소 연료에서 공급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의 결과물들이 강의로만 송출되는 것만 알지, 이게 일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화 되어 가지고 저 공기층들과 결합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은 저 바깥에 있는 식물들에 흡수해 가지고 다시 산소로 바뀌겠죠. 그렇지만은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활동의 결과물들이 아까 자연의 복수처럼, 그렇죠? 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구야 미안해. 참, 저는 그런 말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자, 이런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인해서 지질학적인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이 개념이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 개념은 생소합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 개념과 비슷한 개념들은 있었지만은 인류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류세라고 번역하고요, 일본에서는 인신세, 새로운 신자 써가지고 인신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엔트로포세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시대에 중요한 학문적, 그 다음에 실천적 영역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파울 크리첸이라는 사람하고 이 유진 스토머라는 사람이 2000년대에 처음으로 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것만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질학이라는 글에서 이 폴 크리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 거대한 가속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부릅니다.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기후는 다가올 수만 년간 자연스러운 행태로부터 극적으로 유리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인류세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해 보인다. 어떤 분들이 인류세라고 하는 심포지엄에 오셨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에게 내는 세금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식으로 물은 건 아니었는데 나름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탄소세 걷잖아요. 그렇죠? 지구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를 압박해가지고 탄소세를 걷자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인류가 지구에다 내야 될 세금이죠. 사실은 우리는 지구를 임대해서 쓰는 거지 지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건 반쯤은 농담이었는데 어쨌든 이 인류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지금 홀로세의 문명을 살아가고 있죠.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홀로세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2,000년경,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잠깐 따뜻해졌던 시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홀로세의 끝으로 보는 사람과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농업 문명을 일으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젠 18세기 후반 1784년 여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즈음 석탄을 엄청나게 연료로 쓰고 나중에 이제 석유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리가 지질학적 시대를 앞당겨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인류세에 대한 정의인 겁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네이처지에 보면은 인간의 신체 안에 뭐 핵이 폭발하기도 하고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죠. 이 이미지가 이제 인류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환기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뭐 인류세와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오늘 SF와 관련지어 가지고는 딱 세 가지의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류세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닌 우리 죽은 다음에 후손 오잖아요. 이 후손의 관점에서 조상인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40대 이제 후반인데요. 처음으로 이런 걸 겪었죠. 우리 20학번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학번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동기들도 거의 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20살 때 겪었죠. 저희 아이들은 이런 일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겪는 거죠. 마치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처럼.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막 호들갑 떨고 유례 없는 일처럼 일어나지만 후손들은 더 할 거란 말이죠. 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풍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자본가가 탄소열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자본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홍수는 나 죽은 다음에 오라. 그러니까 대홍수, 내가 엄청나게 많은 벌목을 하고 산림을 황폐시켜서 나중에 홍수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은 자본을 축적하고 이윤을 막 착취하고 얻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재앙은 나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 죽은 다음에 누가 그것을 고스란히 뒤집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죠. 근데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마르크스가 했던 이 풍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인류세 비평의 첫 번째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려온 건데요. 에일리언 현상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인간이 아닌 편에서 한번 타자의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견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이제 에일리언 현상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을까? 저는 뭐 소설의 전공이기 때문에 픽션의 영역에서 이것을 한번 꿈꿔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는 뭐 인류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인류세, 어떤 사람은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본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요. 도나 해러웨이 같은 페미니스트는 인류세, 자본세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땅 밑의 세계, 여기 이제 슬루세를 뭐 대지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땅의 밑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공생적인 존재자들의 얽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각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산다는, 존재 속에서 산다는 느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을까? 이렇게 탄소 연료를 마구 쏘대는 우리의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존재와 인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자들과 계속 결부되어 있다는 감각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존재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 감각들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류세하고 비슷한 낱말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는 앞에서 그 SF의 교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인류세가 갖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후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조만간 이 작가의 소설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권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두꺼운 장편 소설 하나인데 이 양반은 주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SF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킴 스탠리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쓴 2312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디더링.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망설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가 봅니다. 자, 2312라는 소설은 바로 2312년의 미래, 지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 이미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대부분은 전부 그 태양계의 이제 여러 행성들 이나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 생명체들이 살만한 행성들을 SF 용어 있죠? 테라포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다 사는 겁니다.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우주에서 뭔가 거대한 재난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에 흩어져 살던 지구 사람들이 전부 다시 지구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지구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지구를 다시 테라포밍 시켜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그 환경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미 해수면이 11m나 상승했어요.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요. 물에 문명의 산물들이 이미 뭐 투발루 같은 국가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잠겨버렸죠. 이미 국가가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자 300년 후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해수면이 11m 상승함으로써 고지대에 집중된 건축이 전 세계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인간이 치르는 고통의 비용이 너무 엄청났고 그 누구도 다시는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수면 상승에 신물이 났다. 자, 이들은 이러면서 과거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세대의 세대를 디더링 세대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디더링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자, 이 세대는요, 보세요. 메탄 포조 화합물 방출과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로 가장 큰 세 번째 온실가스의 거대한 파도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세기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가속의 기후변화로 아주 경솔하게 밀어넣었던 거죠. 미래까지 다 망쳤어요. 이 세대가. 이 디더링 세대가 바로 2312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는 2005년에서 2060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2060년 정도에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그때 97살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세대에 속합니다. 이 디더링이란 말은 앞에서 그 잠깐 언급한 이 도나 해러웨이의 글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류가 재앙적인 기후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만큼 빠르고 명민하게 결단하지 못하여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유부단한 동요만을 걷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과 심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디더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게 참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젊은 기후 활동가의 절규를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후 변화는 너무 크고 막연해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순간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지금부터 채식해야 되나? 아니 지금부터 우리 집에 식물 키워야 되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넌 자동차 몰면 안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실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자동차를 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탄소 연료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국가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개개인의 일상적인 실천 그 이상으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 국가와 기업처럼 이렇게 거대한 탄소 연료를 소비하는 체제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면은 개인적인 실천이 굉장히 그 도덕적인 어떤 구속으로 심하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좀 생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에일리언 현상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타자의 관점에서 한번 인간 세계를 뒤집어 보는 거죠. 이게 SF의 상상력 중에 하나죠. 역시 리들리 스콧 감독, 아까 블레이드 러너를 만든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일군의 주인공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새롭게 살 만한 어떤 행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행성이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해요. 쭉 가고 있는데 어떤 낯선 신호가 갑자기 이들에게 포착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는 존 덴버의 노래 중에 그 Take Me Country Hom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향수 어린 노래죠. 그 노래가 막 치지직거리면서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군의 대원 중에 몇 명이 그 X라고 하는 행성에 도착하는데 거기 진짜 지구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지구하고 닮았는데 너무 이상해요.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행성인데 지구하고 닮았습니다. 지구에서 촬영했겠죠. 근데 소리가 없습니다. 새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너무 고요합니다. 원래 숲은 우리가 고요하다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숲은요. 예.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만 숲이 고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숲은 대단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낯선 탐사 대원들이 이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제목이 뭡니까? 에일리언이 등장하는 거죠. 이 영화의 이 낯선 행성 어딘가에 이 우리와는 다른 우리를 숙주 삼아 가지고 자신을 번식시킬,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를 숙주 삼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처럼 그런 행성이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입니다. 영화도 그런 얘기죠. 에일리언 커버넌트. 자, 그래서 이런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남자 대원에게 이제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컷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장면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낯선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요. 뭐 담배 피우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따 보면 담배꽁초 막 아무 데나 버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어떤 포자 식물 같죠? 이게 뭐 짐작이 되겠지만은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포자 중에 일부가 이 남자의 귓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남자를 숙주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딱히 스포일러가 아니라서 스포일러가 아니어서 제가 언급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를 숙주로 삼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그냥 뭐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왜 저는 이 장면이 특별하게 흥미로웠냐 하면은요. 자, 이곳의 생태계, 다시 말해서 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행성의 최고의 포식자가 모든 존재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에일리언의 씨앗이겠죠. 얘가 이 생태계를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일종의 거울 반사를 해서 우리한테 한번 비춰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닥쳐올 미래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다른 종들을 다 멸종시켜 가지고 인간이라는 종 하나만 고독하게 이 지상에 남아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무분별한 탄소 연료를 쓰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개척하면서 막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래 가지고 있는 박쥐들이 살고 있는 것까지 인간들이 침탈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존재를 멸종시킨 이 바이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 존재하고 제일 닮은 꼴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에요. 모든 종들을 다 멸종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기 도착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바이러스에게 숙주가 되는 것을 보면은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이 중심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 행성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감각, 낯선 타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저는 이 조금 무서운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인류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의와 관련지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픽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완전히 새로 쓰여진 소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 문학에서도 이런 이 기후 변화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결과들이 이렇게 제가 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세 픽션이라는 말도 한번 저는 써봤는데요.
지금 이 작품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소설이 이 편혜영이라는 작가가 쓴 아오이 가든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단편 소설인데요. 바로 그 2003년도인가 2년도에 있었던 홍콩 조르독감이 그 시작됐던 홍콩의 아파트 이름이 아모이 가든이었습니다. 그 아모이 가든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소설인데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를 막 끔찍하게 변하는 이야기, 변이하는 이야기. 마치 우리도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는 느낌 들잖아요. 물론 뭐 감기를 앓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잖아요. 마치 우리가 좀비인 것처럼. 예. 이런 식의 상상력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작품 속에서도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에 한 작가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환상적인 소설과 리얼리즘 소설들을 같이 묶은 소설집을 썼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얽혀 있다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써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SF 작가 그리고 SF 작가가 아닌 작가들 중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작년에 2021년에 우리 한국의 SF에서 주는 최고의 상 중에 이제 SF 어워드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장편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인간들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고요. 그 인간들이 만든 인공지능들이 다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지구를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은 지구는 인간들은 이미 한번 기후변화 사태에 대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만든 기술력으로 다시 인간을 재생시키려고 하는데, 그 재생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언제 알려지게 되면 이 소설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지구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이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이 담겨진 문서를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현생 인류가 발견하는 이야기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현생 인류가 사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기후변화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막 기후협약에서 막 탈퇴하는 그러한 우리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소설 읽다 보면은 그냥 우리 현실도 두 번째 재생된 인간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소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들이 열심히 생명체들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인간들을 재생시키려고 하는데, 소설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냥 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뭘 재생시키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굉장히 낙천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 기후변화를 인간의 역량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약한 희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결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는 보통 리얼리즘 소설 중에 어떤 소설들은 보통 바로 이 현실을 다루죠. 이 현실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SF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리얼리즘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라고 저는 한번 SF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어깨에 올라타 가지고 다른 삶에 대한 비전과 다른 세계들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이 다른 삶에 대한 비전이 대단히 절망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절망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은 디스토피아가 되겠고,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은 유토피아가 되겠죠. 대안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SF에서 우리가 뭔가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달라라고 하는 느낌을 강렬하게 주면 그것은 그 SF가 우리한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노붐, 새로움을 줬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닮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는 저런데 왜 우리 세계는 이 모양이야? 라고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어떠한 작품이 SF라고 한다면 그 SF는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현실과 풍자 비판을 그리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기후 변화의 결과물들을 한번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뭔가 생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들을 SF는 충분히 창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SF의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강의 내용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됐죠. 앞에서는 저는 SF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오해들을 간단하게 검토했고, SF의 기원이 되는 작품인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SF의 상상력이 그 이전에 인류에게도 있어 왔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SF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인 이 프랑켄슈타인을 과학기술의 측면과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SF의 또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 SF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앞에서 제가 인류세라고 불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존재자라는 것에 대한 위기와 경고의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SF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도 한번 그런 관점을 취해보니까 관점을 달리 취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후손에서 인간이 아닌 관점에서 한번 우리 인간을 낯설게 바라보는 새로운 허구를 창작하는 게 SF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에 SF를 많이 읽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인 징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SF 작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작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한번 상상들을 접해보면은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막연하게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이지만은 이런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상상력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우리 독자들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미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영화 있었죠. 서던 리치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한 여성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식물들의 세계 속으로 본 자신이 식물이 돼가지고 다른 존재와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아름다워가지고 앞에서 강의를 끝내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화도 한번 기회 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